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을 누가 이끌지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이 불참한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초저가 상품으로 무장한 중국 직구업체들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로 관심이 쏠리면서 미국 빅테크 7개 종목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알파벳이 빠진 이른바 판타스틱4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독일에 역전당해 전 세계 4위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1968년 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이후 55년 만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을 누가 이끌지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찰이 시작되는데 유력 후보 중 하나였던 대한항공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2파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고영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입찰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첫 발을 딛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이 중 9,500억 원이 체계종합기업에 돌아갑니다. 체계종합기업은 발사체 설계부터 제작과 발사 운용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업 설명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은 최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이번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우주사업부를 운영하면서 최근 정부의 소형 발사체 사업에 참여해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나로호 개발에도 참여한 만큼 참가 유력 기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의 이탈로 체계종합기업 입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의 맞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평가는 기술 능력 90점, 입찰 가격 10점, 총 10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정량적 경영 상태 평가 배점은 불과 2점. 두 기업 모두 평가 기준인 신용 등급이 같아 동점입니다. 설계와 제작 능력을 보는 공동 개발 계획 등의 정성 평가에서 당락이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한화에어로 측은 그룹 내 우주 사업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서의 경험과 엔진 개발 능력 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그동안 한국의 우주 사업을 주도해왔던 경험을 살려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은 다음 달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내 개념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2년 달 탐사까지 이끌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초저가 상품으로 무장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를 위협하자 정부와 유통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이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결국 정부가 나서서 좀 업계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오후에 이 지마켓, 11번가, 쓱닷컴, 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제는 해외 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 영향이었는데 이 참여 업체들은 역차별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례로 이 국내 업체의 제품은 이 KC 인증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시간,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 중국 이커머스는 이런 제한 없이 유통할 수가 있어서 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좀 불리한데 이 추가 규제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이 균형은 좀 맞춰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네. 이 산업부는 바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앞으로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 지원책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결국 이 정부까지 나섰다는 건 이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내 이커머스 시장 순위를 좀 보면요.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와 테무는 3위와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아직 1, 2위와의 격차가 좀 있지만 이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 알리는 2018년에 국내에 진출했는데 이 초반엔 두각을 좀 못 나타내다가 배송 기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지난해부터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즉 이용자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요. 이 테무는 더 빠릅니다.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했는데 반년 만에 이용자가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반면 이 쿠팡이나 지마켓의 이용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고 이 네이버의 쇼핑 거래액의 증가율은 둔화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중국 직구 플랫폼들은 국내에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 서비스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이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결국 이 초저가가 최대 강점인데 이 최근에는 이 배송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뭐 주문하고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잊어버릴 때쯤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네. 이 최근에는 5에서 10일이면 도착합니다. 이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흔히 신는 이 미끄럼 방지 슬리퍼 같은 경우에 이 동일한 제품이 테무는 2,270원, 반면에 쿠팡은 4,580원, 절반 가격이었고요. 이 베이서스라는 중국의 전자제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 여기 차량 진공청소 기어 같은 경우도 알리에서는 9,500원인 반면에 쿠팡 직구는 18,300원,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선 44,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물놀이 때 쓰는 이 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이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유통 마진이 없어서입니다. 이 중간 유통상을 끼지 않고 제조사가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곧바로 보내는 형태라는 건데요. 이 중간 유통 마진을 좀 걷어낸 겁니다. 또 관세도 면제됩니다. 현재 $150 미만의 물건을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것은 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알리나 테무 등이 이 부진한 중국 내수 소비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 처음엔 재고 털이 차원에서 해외 판매에 나섰던 중국 제조 판매자들이 이제는 이게 좀 돈이 되니까 덜 받더라도 많이 팔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리오프닝 되면서 자기네들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일단 1차로는 재고를 떤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싸게 준 거죠. 이게 이제 알리나 테무가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물량이 아주 커지다 보니까 박리담회로. 네, 그런데 이런 초저가 전략과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계속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국 플랫폼들은 이 초저가 전략 이외에도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는 이 광고 단가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 슈퍼볼 광고에 하루 동안 540억 원 가량을 썼습니다. 테무가 지난해 광고비로 쓴 돈만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2,600억 원이 넘고요. 올해는 30억 달러 가량을 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은 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가격을 올리거나 마케팅비를 줄이는 등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결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이 중국 플랫폼들이 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짓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경우 이들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7개 종목, 이 매그니피션트 7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인공지능과 반도체로 쏠리면서 이제 애플과 테슬라, 알파벳이 빠진 이른바 이 판타스틱 4가 등장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일명 7대 기술주로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사이에 4강 삼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에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단 4종목이 S&P 500 지수를 3.8%나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289% 폭등한 엔비디아는 알파벳을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올 들어 알파벳은 3% 오르는 데 그쳤고 테슬라와 애플은 각각 23%, 5% 급락하며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월가 큰손들 역시 빅테크 가운데 애플, 테슬라, 알파벳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보유 중인 애플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며 보유 지분을 1% 줄였습니다. 반면 2019년에 매수한 아마존 주식 1,000만 주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불리는 댄 나일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 역시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수 포지션을, 애플, 테슬라, 알파벳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 간 희비를 가른 것은 실적과 펀더멘털입니다. Tesla's having their issues. They're cutting prices. Apple just, great company, obviously, but just hasn't performed as well as some of those other bigger names. And specific to Alphabet, one of the reasons why may be a threat to their search business. 반면 다음 주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는 매출이 전년 대비 231% 늘어 3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아마존도 1분기에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13%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메타 역시 66조 7천억 원을 투자한 메타버스 사업이 자사의 MR 헤드셋 퀘스트 3 출시에 힘입어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생성형 AI 열풍이 지속되면서 핵심 기술주 4인방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시세보다 10억 원 싼 아파트가 분양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공급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첨이 되더라도 최소 12억 원이 넘는 분양가를 누가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계약금만 최소 2억 5천만 원입니다. 결국 당장 수중에 현금 수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설 메이플 자이단지입니다.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궂은 날씨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의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6,705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로 책정됐습니다. 25평 기준으로 17억 원을 훌쩍 넘는데 최근 진행된 청약에 무려 4만 6천 명이 몰렸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123대 1에 달했습니다. 2030 세대가 주를 이루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경쟁률은 각각 460대 1, 89대 1로 평균 경쟁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득 제한에 비해 분양 가격이 높은데도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금수저잔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 소득 650만 원 이하에게 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됩니다. 최대 대출 가능액을 적용해도 전용 49제곱미터에 당첨되면 최소 9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현금이 많은 젊은 부자들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은 특별공급 청약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갑자기 이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대출에도 제한이 있고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소득 제한에 비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하는 그 금액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다양한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 소득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에서는 청약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들어서 제가 집을 살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진짜로 생각이 들면 저도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그 생각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청약을 들어서 이렇게 돈을 묶어놔서 그 금액을 더 현명하게 더 쓰고 싶어서.
실제 2030 세대 청약통장 보유자 10명 가운데 4명은 청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당국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외국계 증권사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공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불법 공매도가 너무 만연돼 있다. 주요 외국 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인 거 아니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첫 단추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공매도 투자자의 잔액과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매도 가능 잔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차단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애당초 추진하기 힘든 계획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접촉한 결과 이들이 제도 개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전산 시스템 구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평판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바뀐 제도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연이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거나 조사 중이라고 압박하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좀 이슈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은 그쪽도 마찬가지고.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잔액과 매매 내역을 제3자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매매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점에서 복잡하고 지루한 실무 협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실무진은 이달 홍콩을 방문해 증권감독청을 접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거품 경제 이후 처음으로 38,100선을 돌파했습니다.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급등 요인으로는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주의 상승과 엔화 약세가 꼽힙니다. 최근 5개월 만에 달러당 외납값이 150엔을 넘어섰고 또 원엔 환율도 2달 만에 8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최근 반도체 섹터의 급등이 니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내일까지 마무리되는 만큼 상승 추이는 이번 주가 피크로 예상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도체주의 훈풍은 일본이 아니라 또 대만까지 전달되며 대만 각권지수도 장중 18,725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33분 기준으로 대만 각권지수는 3%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의 급등세 요인으로는 TSMC의 급등세가 꼽히는데요. TSMC의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0% 가까이 급등하며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 요인으로는 이렇게 대만과 일본의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쏠린 점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도 8%가량 뛰었습니다. 이날 카카오는 작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가량 증가한 8조 1,058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매출 8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낮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준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4분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해 108.6%가량 오른 수준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적 회복 구간이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린 건데요. 이런 후실적의 배경에서는 서비스 개편으로 인한 광고와 커머스 수익성 증가가 꼽힙니다. 이외에도 엔터프라이즈 등 연계 종속
주식회사 비용 효율화를 통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이 호실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증권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카카오의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입장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임 경영진이 올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한 만큼 올해 영업이익도 기대해 볼 만하다며 이렇게 전했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큰 점이 향후 카카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첫 조단이 되어이자 코스피 상장 주자인 APR의 일반 청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반 청약 결과 APR은 1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는데요. 상장 당일 따따블을 기록하게 되면 APR은 한 주당 75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APR의 주가가 100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면 APR은 상장 후 코스피 시가총액 50위권에 진입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모레퍼시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전망입니다. APR은 유재석 화장품, 또 김희선 뷰티기기 등으로 유명한 뷰티테크 기업인데요. 이외 널디, 포토그레이 등 2030 세대에게 주목받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희선 뷰티기기인 메디큐브 AGR의 디바이스 수혜를 톡톡히 보며 매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상승하며 3분기 APR의 영업이익은 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가량 오른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서 APR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흥행을 거두며 기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을 초과한 25만 원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APR의 유통 가능 물량은 37%인데요. 상장 후 한 달에서 6개월 사이 오버행 물량이 28% 정도 풀린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유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정부가 주도하는 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20조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의 요구로 2조 원대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한 지 2달 만에 다시 20조 원을 내는 겁니다. 이 정부의 은행 파이비 특기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기업금융 정책에 20조 원을 출연한다는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장들은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추가로 6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1조 8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 2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장 보증 프로그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진행해야 할 공익적 사업에 은행 자금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금융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업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질책에 가까운 주문도 나왔습니다. 그간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 위주의 소비자 금융 영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은행산업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에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정책이 과거에도 선거를 전후로 등장했던 한국형 뉴딜 펀드나 통일펀드, 녹색성장펀드 등의 관제펀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명확한 투자 대상 없이 은행이나 민간 자금으로 투자에 나섰을 때 성공적인 성과를 올린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투자를 집행하게 될 은행장들에게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당국과 소통해달라고 말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대표적인 저PBR 업종으로 지목된 은행업. 업권 내부에서는 기업의 실적 개선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상생금융과 정책 출연 요구부터 중단되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더 많은, 더 다양한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백화점들의 맛집 전쟁이 뜨겁습니다. 이번엔 신세계 백화점이 서울 강남점에 1,600평 규모의 국내 최초 디저트 전문관을 열었습니다.
이 맛있는 디저트를 즐기고 이 즐거워진 마음으로 더 많이 쇼핑하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신세계 강남점 지하 1층에 위치한 식품관.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유명 디저트를 사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와이프 신부로 왔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유명하다고 블로그를 통해 많이 듣기는 했는데. 리뉴얼된 식품관 스위트파크에는 SNS에서 핫한 국내외 디저트 브랜드 43개가 입점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유명 초콜릿이나 파리의 줄 서는 빵집, 일본의 밀푀유 파이 등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는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세계 강남점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넘기며 영국 런던 헤러즈나 일본 도쿄 이세탄 백화점과 견줄 만한 글로벌 탑3의 명성을 갖춘 것이 해외 외식 업체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후문입니다. 스위트파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오픈을 하였는데 글로벌 두 번째 매장으로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신세계 강남점에 국내에서는 1호점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느끼실 수 있는 맛과 어떤 경험을 똑같이 국내에서도 느끼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신세계가 식품관을 키우는 것은 식품의 집객 효과를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식품관은 경기 침체기 백화점의 가장 효과적인 집객 수단으로 통합니다. 지하에서 먹을거리를 산 뒤 위로 올라가 다른 물건을 사는 이른바 분수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경쟁 백화점들도 대대적인 식품관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8년 만에 압구정 본점의 식품관을 리뉴얼했고 롯데백화점도 인천점을 시작으로 뉴 프리미엄 식품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